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미술 이야기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낭만주의 파트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16장이에요. 페이지로는 274쪽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올리는 모든 이 미술 이야기, 미술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 저서와 함께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을 좀 어필을 좀 많이 했어야 했는데 좀 아기 좀 아쉬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낭만주의 파트를 볼 거고 오늘 낭만주의를 끝낼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낭만주의 화가들을 몇 명 볼 건데 일단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는 일단 우리가 이 낭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을 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통 낭만 하면은 뭐가 많이 떠오릅니까? 낭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약간 좀 감미롭고 뭐 감성적이고 뭐 낭만적인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낭만이라고 만약에 국어 사전을 검색해 본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의미에 여기 들어가 있어. 두 번째 의미가 이거야. 감미롭고 감상적인 분위기. 그렇지? 여러분은 항상 이 두 번째 의미로 낭만이라는 글자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이렇게 의미가 적혀 있어요. 국어 사전에 적혀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핵심이 뭔지 알아요? 심리예요. 심리.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심리. 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글자에서 낭만이 지칭하는 바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게 용어의 어떤 발전 과정이 또 있기도 한데 가장 옛날에 중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뭐 주로 뭐 연애 이야기, 뭐 싸움하는 이야기 이런 어떤 통속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다가 이제 로만이라는 이런 붙였거든요. 로망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한 이쯤 이 시대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대략적인 시대가 1800년대 한 초반이거든요. 이때쯤 오게 되면은 이 의미가 좀 많이 바뀝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자유로움? 뭐 약간 좀 그런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어떤 질서, 논리, 규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좀 이성적인 것이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벗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감성에 좀 더 충실하고 내 감정에 솔직하고 뭐 무한한 것을 동경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그 숭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 내면에 좀 더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술 자체도 주관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에 다루고 있는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로망이라고 하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뉘앙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핵심은 뭐라고? 이성으로 지칭되는 뭐 질서, 규칙, 뭐 균형, 조절. 그림에서는 요것들을 상징하는 게 신고전주의거든요. 아니, 그냥 고전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주의에서 뭐 하겠어?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 자체가 낭만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그림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음악도 있고 뭐 낭만주의 문학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낭만주의 음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모차르트로 대변되는 고전주의 음악에서 베토벤을 딱 거쳐오는 거죠.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다리를 잇는 그런 가교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베토벤의 어떤 후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낭만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더 극단적인 후기로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현대음악에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희한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 베토벤 이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음악의 스타일들이 굉장히 감정에 좀 호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낭만주의 음악은 멜로디를 기억하지만 고전주의 음악은 멜로디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좋아하면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뭐 보통 사람들은 빠바바밤 이거는 기억을 하지만 모차르트의 뭐 멜로디 하나 기억해봐라 라고 하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을 울리지 않기 때문에 뇌리에 잘 박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문학은 어떨 것 같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현실 도피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뭐 요정 이런 거,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거나, 뭐 호두까기 보면은 왜 꿈꿔가지고 뭐 무슨 뭐 장난감 나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백조의 호수도 보면은 뭐 그런 거 뭐 막 무슨 뭐 마법사 나오고 뭐 이런 거, 막 요정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런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현실 도피적인 모습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사실. 부정할 수 없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날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 2021년 지금만 본다 하더라도 확실히 또 낭만주의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요새 그 웹소설 같은 거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작가분들 돈 진짜 많이 벌던데 내가 어디서 본 거 내가 한 달에 내가 2억까지 버는 건데 봤거든요. 부러웠어요. 난 1년을 해도 1억이 될까 말까인데 그 사람 한 달에 2억을 벌어? 물론 뭐 장르 다르긴 하죠. 나는 철학이고 그 사람은 그거긴 한데 부러웠어요. 아무튼 자, 아무튼 그건 뭐냐, 아무튼 이 웹소설 같은 거 경우를 보고 있으면은 되게 인기를 끄는 주제가 있는데 다 뭐냐면은 게임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시간을 돌린다거나 그래서 회귀한다고 하죠. 뭐 그런 걸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끕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 현실에서 약간 눈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맥락을 좀 강하게 주는 거죠. 그 현실의 모습을 너무 잘 다루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책까지 봐가면서 그 힘든 건 내가 똑같이 내가 리바이벌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이게. 차라리 이야기에서는 뭔가 시원한 감이 있는 거야. 내 인생은 고구마인데 이야기는 사이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팔리는 겁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과거의 낭만주의 문학이나 뭐 지금 그런 것들이나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결이 달라 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수준이 낮니 그런 말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되게 재밌게 몇 개 보거든요. 자, 아무튼 문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림은 어떠할까?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일단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봤을 때 느끼는 내 감정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가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화가들은 확실히 좀 현실 도피적인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세상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화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어요. 하지만 어떤 화가들은 또 희한하게 현실에다가 기반을 두기도 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뭔데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독일 화가가 좀 현실에 좀 기반을 두지 않고 좀 현실이 아닌 것을 다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리고 모든 프랑스의 화가들아 다 현실에 기반을 둔다라고 말할 수는 내가 딱 자신을 가질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거의 80% 이상은 독일 낭만주의 화가들은 분명히 현실에서 살짝 거리를 둡니다. 그림들이 다 그래요. 현실을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들은 분명히 현실을 다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낭만주의와 프랑스의 낭만주의의 차이점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해, 사실. 독일의 어떤 뭐 철학이나 음악 같은 걸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입니다. 얘네들 그런 거 좋아해요. 정신문화 좋아하고, 막 그런다고. 아주 사변적인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독일은 철학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다 알아요, 사실. 그런데 음악은 왜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느냐. 얘네들은 보면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만져지는 거 이런 데는 크게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강하게 줍니다. 얘네들은 철저하게 사변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음악이 딱 그렇잖아.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발단이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실제로 뒤에 가면은 토마스 만이 이런 독일인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그 다음에 독일인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토마스 만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자, 아무튼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독일의 낭만주의 그림이 그렇지 않은가 싶긴 해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독일 낭만주의를 제일 대표하는 화가는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에 이제 곧 나옵니다. 한 2주 뒤에면 나올 텐데, 그 책에 좀 제가 자세하게 이 사람을 다루어 놨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우리나라에는 없죠. 내 기억에는 아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좀 다뤄봤고, 아무튼 이 사람 그림이 굉장히 좀 매력이 좀 되게 커요. 일단 우리 첫 번째로 볼 그림은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남자가 뒤돌아서서 등을 보이고 있고 그 앞으로 아주 멋진 풍광이 펼쳐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눈앞에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고 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세상이 보이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숭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경외감, 이런 거를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볼 작품은 얼음 암초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림을 잘 보면은 딱 정중앙에서 오른편을 살짝 보세요. 그러면 배가 하나 침몰하고 있는 거 보이죠? 배 엉덩이가 보일 텐데, 이런 것도 이제 숭고를 잘 다룬 거예요. 암초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거대한 배가 정말 미약하게 침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작품 모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상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피레드리가 들이 가서 얼음 암초를 봤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안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프리드리히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 다음 또 볼 사람은 아르놀트 베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르놀트 베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본다면 독일 낭만주의의 거의 뭐 정점을 찍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간 내면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특히 그 죽음이라는 주제에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삶이 좀 불행했어요. 되게 가난했고 부인이 있었고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전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애를 또 낳아지지가 않고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은 죽음의 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이런 거는 현실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다 뭡니까? 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뜻 보면 풍경화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밑에 배가 하나 있죠.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 배 위에는 하얀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섬으로 가게 되는데, 섬이 주는 느낌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디 무슨 뭐 죽음의 어떤 뭐 저승으로 가는 어떤 입구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을 살짝 주기도 하죠. 여기 나무가 크다는 게 있는데 이건 다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베클린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문을 놓고 하는 소리까지도 놀라서 눈을 크게 뜰 만큼 고요와 정적과 침묵에 틀림없이 감명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조용하고 고요한 침묵,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침묵 뒤에 죽음이 닥쳐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그림은 흑사병이라는 그림인데, 요거는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마 같은 게 있는데 얘가 흑사병이에요. 얘가 꼴목을 따라서 쭉 왔고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어 있는 거 보이죠. 이상한 용 같은 거 타고 있고 낫을 휘두르면 다 죽어나가고 있고, 이 보통 패스트를 흑사병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유는 이제 온몸이 검게 변하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를 시커멓게 칠한 것도 아마 그러한 특징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독일 낭만주의 화가 두 사람을 대학적으로 봤는데, 딱 보이죠? 예, 그림 자체가 현실에다 기반을 두지는 않아요. 전부 다 환상성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해하려면은 프랑스 낭만주의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곧바로 프랑스 낭만주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프랑스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봤었던 다비드, 자클루이 다비드가 최고 권력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절, 나폴레옹과 함께 딱 먹던 그 시절에 이미 낭만주의의 씨앗이 많이 뿌려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는 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제리코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들라크루아예요. 일단 제리코를 먼저 볼 건데, 제리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낭만주의의 뭐 선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리코도 똑같이 베클린하고 그 삶의 고통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차이가 있어요. 베클린이 다룬 고통은 더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제리코가 다룬 고통은 사회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사회 현실에서 느끼게 되는 삶의 비참함을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이냐면은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이죠. 이거 아마 보신 분 되게 많을 겁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낭만주의의 서두를 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816년에 메두사호라고 배가 있었는데, 당시에 식민지 사업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들 잡아오려고 배가 갔는데, 이 배가 이제 그 좌초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선장하고 몇몇 고위층들이 구명포트를 타고 탈출을 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뗏목을 만들어서 표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뗏목에 있는 사람들이 13일 정도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굶주려서 죽고 광기에 빠져서 살인을 하고 식인을 하고 막 그런 식의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구조받아서 돌아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남았던 사람은 15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또 5명은 돌아가는 도중에 또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당시에 이제 이 노예 산업이 되게 돈이 많이 돼가지고 좀 무리하게 배를 운영하다가 생기게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리코가 이 그림을, 이 사건을 다루었던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살롱에다가 제출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근데 그림 한번 봅시다. 이 끔찍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림에 막 시체가 나와 있고, 막 고통이 막 가득한, 삶에 대한 희망은 1도 없고요. 막 절망과 뭐 고통, 비극적인 뭐 느낌, 이런 것들만 가득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특히 그 살롱 심사위원들이 도대체 이딴 걸 왜 그리는데?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럼 이름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의 뗏목은, 뗏목을 떠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리코가 눈으로 봤을까요? 당연히 안 봤겠죠.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엄밀히 말하면 상상이야, 이거 사실. 상상이긴 하지만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 독일 낭만주의는 또 다른 것이 현실에 기반을 둔 상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기반을 둔 상상이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아주 몸부림치는 인간의 고통, 살아남기 위해 발부둥치는 인간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들라크루아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번 책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들라크루아도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리코보다 들라크루아가 좀 더 유명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근데 들라크루아가 주로 활동할 때는 다비드의 시대는 이미 끝나고 없고, 다비드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앵그르예요. 그러니까 앵그르가 이제 신고전주의의 이제 거물이 되어서 이제 고전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적수 같은, 라이벌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북아프리카에도 가보고 알제리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아랍의 풍속, 색채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을 대표하는 그림도 키오스 섬의 학살, 요게 제일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 이 작품을 통해서 낭만주의를 좀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역시 전쟁, 학살,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이것도 현실에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 독립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키오스 섬이라고 이제 그 약간 터키 쪽으로 붙어 있는 섬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독립 전쟁 할 때 우리도 독립하랍니다라고 했다가 당시에 터키
당시 터키 나라는 오스만 투르크죠. 이 오스만 투르크가 가가지고 죄다 그냥 학살을 해버렸던 사건이 있었죠. 뭐 9만 명 정도 되는 주민이 살았는데 한 1,000명 정도 남기고 다 죽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죽인 거예요, 그냥. 야,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다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이 끔찍한 사건을 알리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그죠? 더불어서 전쟁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들라크루아 하면 키오스 섬 현장에서 눈으로 봤을까요? 역시 안 봤습니다. 상상이에요. 하지만은 뭐다? 현실에 기반을 둔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아우르와 핫산의 전투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건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아우르는 그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좀 하찮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고요. 핫산은 그 터키의 그 관직 이름입니다, 이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그려져 있는 지아우르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인과 이슬람인이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요거를 그리는 데는 그 원작 소설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아무튼 그림만 보자고 한다면은 전투의 순간을 다루고 있어요. 막 먼지 모래가 있고 거친 숨소리,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러한 순간을 너무 잘 다루고 있죠. 역시 뭐가 넘쳐 흐릅니까? 감정이 과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만 더 볼까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야심.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또 들라크루아가 그린 건데, 이것도 언뜻 보면은 막 혁명 정신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들라크루아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넘쳐나는 뭐 열정 이런 거는 확실히 엿보이기는 하죠. 저 순간만 지나면은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감정에 아주 충실하는 낭만주의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특징은 다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현실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낭만주의 회화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뭘 중시한다고? 감정을 중시한다. 알겠죠? 자, 그럼 낭만주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다음부터는 이제 인상주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